어떻게 제가 감히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아니, 죽어서도 못 잊을 그 순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켄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만 저처럼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기적처럼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퇴근 후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이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날의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때 저는 센다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듣고 점심시간엔 친구들과 근처 소바 가게에서 따뜻한 니쿠소바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평범하고도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46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진동이었습니다. 책상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 저는 그저 잠깐의 진동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바닥이 크게 흔들리며 벽이 요동쳤고 강의실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바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벽이 흔들리더니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수님이 외쳤습니다. 전원 대피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지진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밀치며 출입구로 몰려갔고 책상과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건물 밖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였고 자동차 경보음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쓰나미 경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고작 10분 후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해안가를 넘어와 모든 것을 삼키며 도심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낮은 지역부터 침범하기 시작했고 차량과 가로수, 심지어 건물 잔해까지 둥둥 떠올랐습니다. 도망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누군가의 외침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가까스로 높은 지대로 대피했고 해가 진 뒤에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살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과 뒤엉킨 차량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도로를 온통 덮어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폐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시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올렸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엉망이었고 곳곳에 쓰러진 전봇대와 건물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망가진 철골 구조물과 무너진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엄마 아빠를 불러봤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난소로 가야 했습니다. 센다이 체육관은 수천 명의 이재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얇은 담요를 덮고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휴대전화도 무용지물이었고 인터넷도 먹통이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희망도 없는 상태.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 계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였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외국 구조대래.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반사 조끼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팔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구해드릴게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조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장비를 사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한국에서 온 구조대가 이렇게 빨리 도착한 걸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구조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부터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간 재난 대응팀과 일부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따뜻한 손길에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켄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손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소란스러웠던 사고 현장의 한국 구조대원들의 손길 덕분에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있던 부모님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진심 어린 손길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 평소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이웃나라가 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한국은 우리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시 한번 일본이 재난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2024년 저는 오사카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3년 전 저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고 제 가족은 한국 구조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재난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타마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 도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집안 침하, 뉴스에서는 연일 재난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SNS에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이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 아니야?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난카이 해곡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남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단층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을 일으켜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1946년.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또 한 번 대지진이 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험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니. 저는 1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 정부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쓰나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조가 늦어졌고 혼란이 이어졌으며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뉴스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이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상청 난카이 해곡 지각 변동 감지, 한국연구진, 일본 해역의 지진 가능성 분석 결과 발표. 뭐라고? 놀랍게도 일본 정부가 위험이 없다 라고 발표한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서는 일본 근처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지각 변화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데 어찌 한국은 위험을 경고하는 거지? 한국은 일본 지진까지 연구하고 있었어? 하지만 조금만 더 찾아보니 금방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주변 해역의 지진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카이 해곡의 변동을 감지한 것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연구진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정말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 연구진과도 협력하며 최악의 경우에 일본 남부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자국 내에서도 부산, 제주 등 남해안 지역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한국 측의 분석을 참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마치 13년 전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일본 정부는 끝까지 위험을 축소했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결국 저희 부모님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한국이 일본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일본 기상청보다 먼저 난카이 해곡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과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의 기업들도 긴급 대응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위기 대응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또 한 번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바쁜 업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오사카 중심가를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여느 때처럼 번화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에는 환한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방금 뭐야? 주변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진동이 멈춘 듯 싶더니 몇 초 뒤 우르르르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량 몇 대가 앞쪽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로의 중심이 가라앉으며 주변 건물의 벽들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 돼? 옆을 보니 제 동료였던 다케루가 있던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싱크홀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케루! 저는 반사적으로 싱크홀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로 밑으로 무너져 내려간 공간에는 차량과 잔해가 엉켜 있었고 그 속에서 다케루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구조대를 불러야 해. 저는 정신없이 전화기를 꺼내 긴급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싱크홀에 사람이 빠졌다고요. 빨리 와주세요. 네. 현재 출동 중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무너져 접근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싱크홀은 여전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콘크리트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며 차량을 더 깊이 매몰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때도 저는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그 순간.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멀리서 낯익은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구조대가 이렇게 빨리 도착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끼에 새겨진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순간 1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일본보다 먼저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신속하게 구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위치 확인 완료. 즉시 구조 진행합니다. 드론이 띄워졌고 생체 신호 탐지기가 작동하며 다케루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잔해가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게 작업하겠습니다. 최첨단 로봇 장비가 도로 잔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15분 만에 제 동료는 한국 구조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살았어.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케루는 의식이 있었고 큰 부상도 없이 무사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세심하게 상태를 체크한 뒤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 구조팀의 조끼에 적힌 문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한일 민간 재난 대응 협력팀.
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민간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재난을 대비하고 있었다.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일본 정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국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구조대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멍하니 구조된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사히 들것에 실려 나왔고 한국 구조팀이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 고개를 돌리자 한국 구조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구조 요청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과 민간 구조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서 운영하는 긴급 대응팀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굳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에까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의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13년 전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일본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또다시 가장 먼저 일본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난카이 해곡 대지진 가능성 증가. 전문가들 향후 6개월 내 초대형 지진 발생 경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 과거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되어 온 초대형 지진. 마지막 발생은 1946년. 그리고 지금은 2024년.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이 움직이면 일본 남부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일본 서부와 태평양 연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은 13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한 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인들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13년 전 우리가 한국 구조대 덕분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방금도 한국인들 덕분에 친구가 살았어요. 한 번도 흔치 않은 경험인데 한국인에게 이런 큰 고마움을 10년 만에 또 느끼네요. 소화기 너머로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해. 한국처럼 위기 대응을 더 빠르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빠른 판단과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하지만 일본은 과연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 이후 일본 사회 곳곳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장 먼저 손을 내민 한국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였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한국을 향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야. 일본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위기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불편한 관계로만 지낼 게 아니라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웃, 친구란 국경이나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존재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적도, 배척할 대상도 아니다. 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든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는 그 발생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재난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류애를 잊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